다시 자리 잡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3일 제10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내일 개성에서 역사적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운영이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24시간 365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18일부터 20일까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한 공동 번영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오직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 넘도록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데도 이제 와서 느닷없이 반대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비준 동의는 정략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라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1년치만 냈느냐고 하는데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현지 조사와 후속회담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간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번에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비용 추계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국회 통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준 동의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은 누구보다 자유한국당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연구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통일 비용은 3,621조이지만 편익은 6,794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통일은 블루오션, 통일은 경제 번영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4년 전에 통일은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왜 퍼주기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줄 편익은 정말 많습니다. 한국정치학회 분석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15년 동안 국방비 절감만 약 2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에 따른 편익은 280조 원, 국가 위험도 감소에 따른 편익은 2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주는 편익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 동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초당적으로 야당이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선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게 되면 상당 기간 정체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기관들의 부지는 서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기관들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어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돌봄, 교육, 주거, 고용 등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 19대 국회 때 교문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주요 내용은 학령기를 벗어난 발달장애인들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생애 주기별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 중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과 후 및 방학기간에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신체적 장애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종합대책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고루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꿈은 자식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교 원내수 대표님. 조금 전 말씀하신 김진현 정책위 의장의 말씀처럼 어제 대통령께서는 장애 가족들을 모시고 정책 설명을 했습니다. 한 어머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제 소원은 저희 아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그 아이를 돌보줄 때까지 돌보주고 바로 다음 날 그 아이를 따라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정치기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어머님들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께 눈을 돌리고 이 장애 아동 그리고 장애 가정을 위해 우리 나라가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을 안아주는 대한민국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장애 아동들이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까지 마저 교육하고 또 활동할 수 있게 해나가는 일이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되고 대통령께서 듣고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 진정한 정책, 국민을 안아주는 힘든 가족을 안아주는 대통령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질의되고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쟁 중심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바른 정책이 질의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진정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도덕적 결함이 없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서 그 상황들을 들어보려고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부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시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빨리 합의하길 바라며 오늘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남북 정상들의 남북 선언 비중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논의가 대승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현안 발언이 없으셔서 제가 잠깐 윤준호 의원님, 윤준호 원내부대표의 발언이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해운대 윤준호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에 우선 인구 감소로 선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는 50%에 멈췄고 지역 불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은 수도권에 사랑과 돈을 집중시켜 전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했지만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50%, 상장 범위의 72%, 총 예금의 70% 몰려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지자체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닌 소멸을 보시면 합니다. 지방 소멸 현실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올해 89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험은 지방 대도시 건축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3,463개 중 2013년 1,229개에서 올해 1,503개로 5년 사이에
74개가 늘어났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 20대 인구 비율 또한 수도권 유출 인구가 37.4%나 됩니다. 지난 10년간 부패했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는 의미가 큽니다. 앞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과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률이 85%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공기업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분권 공약,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구속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야당의 제1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실질적으로 기획했고 집행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정책이었다며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겨울 한패야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묻고 싶습니다. 지방 경제는 이미 한패해진 꼴입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가족과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 발생한 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 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한 명도 계속 유의있게 보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하게 챙겨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감정이 협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잠깐 깔때기를 좀 대자면 제가 19대 때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5년 만에 병합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경환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또 이정훈 의원님, 이용두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임미자 의원님까지 여러분께서 법안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법안을 바꾸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에 고통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직장인들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국회가 이 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 마련을 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 넘었습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논의하지 못해서 논의할 게 남아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